예, 기성 뉴스가 지나친 청년 뉴스를 되짚어보는 SBS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고요. 오늘 정규 12회차 방송입니다. 같이 나온 기자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입니다. 네, 저는 정혜경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게 부동산 문제예요. 갑자기 청년 팟캐스트에서 왜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청년분들이니까 더구나 요즘에 집값 오른다 이건 뭐 너무 뉴스에서도 많이 전달해드린 내용이어가지고 너무 진부해지기까지 했는데 보면은 뭐 통계를 재미없지만 좀 들자면은 2년 동안의 아파트 중위 가격, 그 아파트 평균값에 있는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 올랐대요. 2년 동안에. 이거 불과 몇 년 전이었으면 집 한 채 값이었는데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소득이 적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집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대안을 스스로 찾은 분들을 저희가 오늘 직접 섭외를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와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불타는 청년의 손님이란 뜻으로 불청객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자, 이 분들 스스로 그 대안을 찾으시는 분들이 누군지 네. 정혜경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모신 두 분은 30대 청년이십니다. 30대 청년. 네. 네. 나도 30대 청년. 저희도 모두가 30대 청년. 동년배. 네. 네. 새삼스럽게 정규 12회차 때 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청년성. 네. 네, 먼저 한 분은 그 청년들의 어떤 주택 협동조합 좀 대표적인 곳이죠. 잘 알려진 곳이죠.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한솔 이사장님 나와주셨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그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민 대표에서 정수미님 오셨습니다. 네. 입주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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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저도 예전부터 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곳이었고 우리 또 김민정 기자 예전에 이거 아이템 하자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대학 기숙사. 네, 그거 맞아요. 문제하면서.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기자들도 꽤 기사를 쓰기 좋은 그렇죠. 얼마 전에도 자주 뉴스도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요즘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은 청년들 주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그렇죠. 이 곳이 주목받는다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죠? 네, 저희는 사실 두 개의 단체의 형태로 연합돼 있는 조직인데요. 민달팽이 유니온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결합돼 있는 조직이고요. 네. 2011년도에 그 세입자 협회라는 모델로 그 청년들 모여서 직접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뭐 세입자 협회가 보통 임대차 분쟁이 있을 때 상담하거나 노조처럼 같이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뭐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들을 형성하는 기반들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엔 좀 흔하죠. 그걸 모델로 만들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제안을 해왔었는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워낙 거시적이고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서 청년들 몇 명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막 공공성을 가져달라고 해도 뭐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동산 쉬운 문제 아니야. 약간 이래서 좀 열이 받아서 우리가 직접 비영리 주거 모델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좀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냥 대안적 의미로서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의 형태로 그 직접 비영리 주거 모델을 그냥 런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비영리 주택을 달팽이집이라고 하는 걸 공급 운영하는 곳이고 유니온은 계속 세입자 협회로서 좀 전반적인 주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직이라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헷갈리게 아는데 어쨌든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절차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그다음에 입주를 신청한다. 그다음에 예비 입주자들을 교육하고 집을 한번 둘러본 다음에 그 식구들끼리 만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다. 네네네. 그죠? 네,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네.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다. 네네네. 한번 지원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좀 쉽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야 그럼 재원은 어디서? 맞아. 집값이 더 싼다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더 싸지? 지금 이 시국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딱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왜 이 집은 싸고 네. 더 좋은지 뭐 어떤 그거를 식으로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이 함께 되는지 살아가고 예, 계신지.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자면. 싼지는 명확하게 그 이걸로 돈을 벌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투기를 안 하려고 집을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집을 뭐 굳이 이걸로 돈 벌 생각이나 돈을 남길 생각은 없으니까 네. 딱 그 운영될 수준만으로 운영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시세에서 한 70에서 60까지 내려가는 거고 이제 더불어서는 오해들 조금 하시는 게 저희가 공급한 달팽이 집의 정책상 유형은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거고 쉐어하우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사회주택은 알았는데. 네, 사회주택은 그냥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들을 통칭해서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주택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집도 원룸형도 있고 쉐어형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가격을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면 쉐어형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공유 공간을 늘려 나감으로써 가성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면적 내에서도 공유 공간들이 생기면서 면적당 임대료들을 낮출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되게 넓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저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들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긴 한 겁니다. 그래서 주방 공유하고 네. 거실 공유하고 네. 뭐 이게 그 다 정도. 원룸으로 쪼개져 있으면 다 쪼개져 있으면 사실 세탁기를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 합쳐져 있으면 그만큼 면적이 가격이 싸지는 거 뭐 이런 효과들을 좀 누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학 때 기숙사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기숙사비가 싸잖아요. 물론 뭐 대학에서 나름 자기 부담 재단 그 부담이 크긴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뭐 욕실 공유하고 네. 또 나름 원룸에서 생활권. 둘이 살아봤어요, 친구랑. 원룸에서 우리 네. 어땠어요? 공유주택인가요? 그래도 한 9평, 10평 정도 됐는데 네네네. 매트리스 하나 놓고 중간에 이제 책상을 좀 큰 걸 놓고 양쪽에 쓰다 보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패턴이 달라서 그 친구 수업 들을 때 저 집에 있고 저 집에 있을 때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전 이미 공유 주거를 한번 경험해본 네, 편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네. 그 대학교 때 교환학생 갔을 때 어떻게 썼냐면은 집 한 채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실이랑 화장실이랑 주방은 3명이서 공유를 하고 근데도 되게 싸게 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하니까 네. 집은 되게 좁은데 어쨌든 저는 제 개인 공간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네네. 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 이제 그 정수미님이 거주 중인 공공주택 그래서 우리가 그 공공주택 대표 입주자로 저희가 오늘 모시고 왔는데 네. 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시는 설명해 건지. 주세요. 네. 네. 저희는 서울시 사회적 주택이고요. 서울시 사회적 주택. 네, LH 그 매입 임대주택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청년 주거를 좀 지원하는 그런 임대주택 형식으로 살고 있고 네. 운영은 청년 여성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청년 운영이- 여성 커뮤니티 하우스.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1인 가구나 2, 3인으로 구성된 친족이 아닌 네. 그 비친족 음. 또는 주거위기 가구가 대상이고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그 이하의 그 청년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 그 빌라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식의 되어 있고 분리된 한 호실에 두 세대 또는 이제 2명, 3명 정도가 지내고 있고 건물에 총 19세대가 19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유 공간이 많다라는 거는 공통점으로 저희가 봐도 되는 거죠. 네, 한 호실에 이제 2명 내지 3명이 사는데 각 방이 다 있고 뭐 주방이라던가 화장실은 공유를 하고 거실도 공유를 하는 거죠. 주방 화장실은 몇 명 정도가 공유를 해요? 뭐 2인실이면은 2분, 두 분이 네, 하구나. 3인실이면 3분 이렇게. 네. 어쨌든 뭐 그 자본의 출처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뭔가 공유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래서 청년들의 주택 고통을 좀 절감하는 그런 지향점은 같은 것 같아요. 컨셉은 좀 네.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엔 오늘의 핵심 주제는 공유가 될 것 같네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이사장님도 지금 거기 살고 계시죠? 네, 저도 살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사신지는? 저는 산지는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사장님 하고 계신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진도 정책을 빠르다. 아니야. 그렇다기보다 정책을 쭉 만들었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좀 생기잖아요. 타이밍을 보다가 네. 그냥 제 직주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 적합한 집을 또 하나
짓게 돼가지고 그냥 좀 늦게 들어갔죠. 이게 그냥 그 전에 민달팽이 활동 쭉 하면서 집은 한 10채 공급한 이후에 들어간 케이스라 제가 산 거는 좀 늦었지만 뭐 이사장 사실 제일 오래 못 떠난 사람들이 맞는 거라서 도망 못 친 사람들이 맞는 거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하셨으면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주로 어떤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나요? 물론 뭐 집값 비싸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점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거 이슈에 뭐 주거 한정해서요. 다른 것도 일단 주거 이슈부터 말씀해주시고 딴 거 말씀해주시면 다음에 우리 아이템 하면 되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좀 비슷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대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막 엄청 막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흔히 약간 대한민국 청년의 약간 중위점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이슈들은 대부분 안정감과 좀 안전함 두 가지 다 안정감과 안전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사실 불편해도 이 집이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안정감이나 안전에서인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건 뭐 이게 재밌으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그 그러니까 수맥이 흐른다고 하는데 저희는 백수맥이 흐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오면 대부분 다 퇴사를 한 번씩 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임대료 부담이 덜하니까 그냥 쉽게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건데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이 집에서 주로 나오는 이슈들 얼마나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니면 노동 강도가 얼마나 심하고 불안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퇴사하니까 자기도 이제 때려치우고 이제 직장 상사 욕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수맥 네. 기사 제목 나옵니다. 이게 진짜 근데 이 청년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좀 집중 보도를 했었는데 결국 부동산이 원인이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버티고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대출 받아서 전세금 내거나 집 사면은 이제 꼼짝없이 계속 다녀야죠. 정혜경 기자, 김민정 기자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괴롭히면은 에이 하면서 계속 사시는 회사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예속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기 수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거주자 분들이 전부죠. 100%인 거죠. 입주 조건이 그러면 여성이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히 이것도 약간 여성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뭐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성 주거 안전이나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아무래도 그 여성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 안전에 대한 그 감각도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같이 계시면은 확실히 좀 안전이 보장된다는 느낌 이런 걸 좀 받으세요? 저는 받는데 이제 구성원이 다 안전에 대한 감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출입문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택배 기사분이 뭐 몇 층까지 올라와도 된다. 누군가는 내 집 앞까지 이거를 배송을 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그조차도 좀 불안하고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던가 이런 감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보통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매번 이렇게 뭐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라던가 저희가 반상회를 할 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정혜경 기자랑 김민정 기자가 또 여성 주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특집 리포트를 많이 내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도움을 좀 받았잖아요. 그때 한번 인터뷰도 했었는데 그 인연으로 오늘 모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성들 그 연립주택 그 뒤에 막 으슥한데 혼자 살거나 이러면 이제 귀갓길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좀 하나의 공유 주거에서 모여서 사는 것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나 봐요.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안전이나 보안에 대한 감각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 다른 원룸에 비해서 좀 더 그런 보안 장치가 좀 강화된 부분들도 있어요. 주택 자체에서. 아무래도 그 애초에 임대를 줄 때 여성 주택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공급하는 데서도 뭐 그
철창 뭐그 네. 2층에 뭐 이렇게 보안 낮은 층 저층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가림막을 설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가스 배관 쪽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설치를 해준다던가 이런 장치를 다 해주셨어요. 이게 원래는 한 2년 정도인가 여성 전용으로 공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안 했대요. 그래서 그래요? 국토부였나요? 여가부였나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다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할 때 이게 오히려 여성 전용 주택이라고 공급을 해버리면 라벨링이 여성 주택이라고 붙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치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층위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여성들만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주변에 알리는 효과가 있으면 네. 혹시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게 강조하는 것들에 약간 사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좀 부정적인 효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그 선생님 사시는 경우는 그 여성 안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의제나 여러 가지 지향점들을 가진 그렇죠.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더 큰데 단순히 그냥 여성 안심 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이 적절한지는 그 여성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다 다르고 그게 저희가 봤을 때도 마냥 적절한 정책은 아니라고는 생각돼서 뭐 어쨌든 계속 그렇게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도한 그런 구분짓기에 네네. 의한 정책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안전 때문에 그냥 여성분들을 한 집에 넣는다 이게 모은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발상 네. 자체가. 네. 네. 맞아요. 그때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공간사회학 이 분야에서는 노약자석처럼 한 곳에 어떤 특정 계층을 몰아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벨링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약자석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런 사회학적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당연히 혹시 나이 든 사람이 보이면 양보를 하는 거지 굳이 이거를 막 포션을 정해서 놓지 않는다 뭐 이거 이런 너무 이제 상황인가 보네요. 별개 얘기지만 네. 지하철에 타보면은 노인분들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난 왜 따로 이렇게 세대별로 계급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되나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주제는 청년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청년 주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집값이 비싸서 나온 대안들이잖아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비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들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막 잘못된 그러니까 너무 유니크한 사례라서 제가 사는 곳은 지금 그 건축까지도 포스코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지어진 건축비가 절감 아예 안 들면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저는 지금 1인실 쓰는데 9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9만 원. 왜냐하면 민달팽이 입장에서는 건축비도 안 들었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뭐 굳이 거기서 돈을 받는 거냐 운영비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비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실례지만 그럼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방은 좀 포스코가 이렇게 생각을 짧게 해가지고 방 자체가 크진 않아요. 크지 않고 좀 아쉬운데 포스코 관계자분들 명심하세요. 이게 서울시가 이제 그 쉐어하우스의 그 최소 면적 기준을 발표하기 이전에 지은 주택이라서 그때 당시는 그냥 사람을 많이 넣어서 실적을 올리는 게 아마 목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2평짜리들의 6개 방이 있고 거실과 부엌이 한 합쳐서 한 30평 정도 되는 한 세대에 6명이 1인실을 쓰고 있는 거죠. 방은 한 2평 좀 넘게 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부엌, 거실을 좀 넓게 쓰는 좀 그런 유형이라서 그러면 좁은데 공유 공간이 넓은 네, 거예요? 공유 공간이 넓은 한 거죠. 사람이 방 하나를 쓸 수 네, 있는 한 사람이 거예요? 방 하나를 쓰고. 그렇죠. 개인 공간은 있어야겠죠. 네네. 그거는 이거는 지금 모든 사회주택의 흐름이긴 해요. 그렇죠. 다 1인실로 여기도 아마 1인실로 됐을 거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 보증금이 300만 원부터 이제 네. 넣을 수 있고 예치를 하고 실제로 임대료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방 면적에 따라서도 또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뭐 한 22만 원 정도 실제 뭐 공과금 같이 다 확인해서 다 모든 걸 합쳐서 1인 부담금이 그 정도 돼요. 1인실 쓰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2인실인데 2명이서 이제 n분의 1씩 하는 거죠. 네. 이걸 다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랄까
공적 영역에 좀 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런 이제 공유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걷어서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는 구조인 반면에 다른 한 축으로는 그 주택을 장기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공실 부담이 좀 낮아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월세와 보증금도 좀 낮춰지는 형태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영역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이제 그게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그 가격을 절감하는 효과들이 이렇게 뭉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완전히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소위 소셜 섹터라고 부르는 그 사회적 경제에서 비영리로서 공급하려면 그 네. 부동산이 워낙 서울이 전국적으로 비싸니까 이 규모가 일정 수준 도달하지 않으면 혼자서의 자금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얼마 전 한겨레에서도 그 공동체분들 모이셨는데 사회주택 만들려다 실패하셨던 기사 되게 크게 나온 적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초기에 규모의 경제가 안 잡히면 한 그쵸. 30억짜리를 누가 어떻게 모아요? 청년들이 돈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공공 지원들이 필요한 거고 사실 어느 정도 한 20채, 10채 뭐 300명, 400명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느 정도 현금이 돌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어떤 트리거를 좀 공공이 해야 이 영역이 좀 클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공공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 집값 임대인이랑 계약 맺을 때 보증 예를 들면 전세 계약을 뭐 맺으려고 해도 한 건물 빌리면 한 8억 10억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국가에서 좀 저리에 빌려준다든지 신용도가 낮아도 빌려준다 이런 지원이 있어야 처음에는 쭉 늘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입주 자격이라던가 아니면 뭐 계약 기간이라던가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 입주 자격은 그 소득 수준이라던가 재산 그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은 되는 거고 연령 기준만 맞으면은 크게 어떤 제약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구성원이냐에 대해서는 공급 주체에서도 사실상 한 번에 이제 대면 뭐 면접? 일종의 네, 면접. 일종의 면접. 면접. 네,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한 분인지 같이 뭐 청소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또 개인의 시간을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는 반상회의 참여라던가 그쵸. 네, 이런 활동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공급이 적어서 사실 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이구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네. 경쟁이 진짜 치열하겠네요. 네. 어때요? 들어오기 위한 네. 경쟁? 경쟁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제가 그 어떤 공급 주체가 아니라서 네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체감한 거는 꽤 됐던 걸로.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논의가 조금 이게 흐름이 약간 꼬여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운영하는 주체기는 한데 네.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이게 민달팽 유니온에서 계속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혼자 사시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죠. 라이프 스타일상. 그렇죠. 그런 분들은 공유주택보다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들로 가시는 게 더 맞고 이거는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주택 자체가 네. 말했듯이 좀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오히려 단순히 그냥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한다기보다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상 혹은 안정감을 느끼고 싶거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이 공유주택으로 오셔야 되는 그런 전제가 먼저 필요한 거고 자격 조건에 있어서는 네. 자격이라기보단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해서 적절한 곳에 가야 되는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냥 여기 가시는 게 더 적절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공유주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허들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좀 저희 스스로도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 두 집단이 섞여 있다 보니까 기본 하나 주택 공급하려 그러면 한 3배수 4배수 이렇게 경쟁은 붙어요. 그럼 이제 운영 주체는 이분들을 어쨌든 누군가 또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주거권을 미션으로 하는데 누군가를 또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아이러니한 그러네요. 상황들에 네. 직면하죠. 네. 혹시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 생활이 안 맞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개연성이 있잖아요.
많죠. 많나요? 중도 저희는 이탈도 있구나. 입주한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 네네.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탈하시나요? 근데 이제 이탈이라기보단 긍정적 이탈과 부정적 이탈이 있는데 네. 긍정적 이탈은 아까 뭐 안정감, 안정성이라고 했지만 또 하나는 이 서울에 독립했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엄청난 정보값들. 그리고 이제 뭐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주거 아카데미를 쭉 진행하니까 조합원들이 그거 들으시면서 약간 주거 관련된 정보에 약간 이 판에 약간 전문가들이 다 되시는 거죠. 행복주택 언제 떴는지 다 공유되고, 네, 막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네, 살아있는 부동산 교육. 그래서 네 저희가 아마 아카데미라고요? 퇴실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붙어서 네. 나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자치회에서 커뮤니티 생활을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쨌든 자치회 반상회나 자치회나 아니면 사무국이 개입을 해서 규칙들을 정할 거 아니에요. 이대로 네. 놔두면 안 되니까 뭐는 네. 하지 말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냥 규칙을 정하는 거지만 그 원인이 존재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생활에, 보면 어떤 좀 규칙을 역행하는, 만들 때 뭐 그렇죠. 12시 이후에는 세탁기 돌리지 말자라고 했을 때 네. 거기 있는 18명이 다 12시에 세탁기 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이 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 보통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원하는 청년들이 모이면 되게 바람직한 대안일 네. 텐데 혼자 사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공공에서도 그런 뭐 청년 공공 임대주택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논란도 몇 번 됐었어요. 그 5평짜리 네네네. 뭐 주택 그 SH에서 내놨던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던 뭐 빈집 프로젝트라든지 혹시 그런 그 공공에서 하는 주택 정책들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5평 논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까운 논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공임대주택은 그러니까 임대료는 이제 평당 시세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책정되는데 네. 5평에서 8평으로 는다라고 하는 게 마냥 좋은가?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그만큼 1.6배가 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 상향을 할 때 본인이 낼 수 있는 임대료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옥고나 이런 데서 거주하시다가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를 5평에서 8평으로 해서 임대료가 확 올라버리면 그러면 사실 입주의 어떤 허들이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런 어떤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을 모든 시민들이 다 이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그렇게밖에 비싸게 공공조차도 8평으로 올리면 비싸게 공급해야 되는 그 현실 좀 안타까운 건데 그만큼 돈을 안 쓰고 있는 건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공공이 어쨌든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다 민간을 어떻게든 껴서 민간 보고 개발하게 하면서 임대료가 그만큼 마진이 붙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정치인들이 맨날 청년주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시의 예산에서 그걸 막 높게 주거나 막 이러지 않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명확하게 어쨌든 이 원인들을 만든 거는 정치인들이 소비는 잘하는데 실제로 그거에 관련된 돈을 책정하진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핵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그죠? 네, 그렇죠. 아니.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공유 주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요. 같이 산다는 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래서 공유 주거를 경험한 거는 친구 하숙집 가서 며칠 살고 자취집 가가지고 원룸 가가지고 그냥 같이 놀고 막 이런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뭐 그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집이 서울에 있으니까 여가나 마찬가지였겠죠. 그거는. 근데 어찌 보면 직접 거기서 생활을 하고 산다는 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게 안 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공동주거 하면서 좀 제일 큰 장점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나마 좀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고 있다. 옆집에? 네. 갑자기 네네. 무슨 위험이 발생했을 때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웃사촌. 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빌릴 게 생겼다 했을 때 라던가 또는 최근에 저희 친구가 4층 사는 친구가 네. 맹장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짐을 갖고 누군가는 옮겨줘야 되고 그 친구 사는 지금 집에서 짐을 꺼내서 병원으로 퀵서비스 불러갖고 보내주고 뭐 택시를 대신 불러준다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때를 알고 다 대비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참 좋더라고요. 하긴 청년들이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느슨한 특히.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결혼 안 하는 청년들 많으니까 요즘 비혼 많으니까. 국가가 못 해주는 거를 네. 그렇게 같이 공동체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같긴 바람직하게 하네요. 운영이 됐을 때는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네. 주거가 이렇게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중에 가장 큰 게 그 이제 내가 언젠가는 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 불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주택에서도 나이 제한이라던가 막 여러 가지로 평생 정말 막말로 내 집처럼 자리에 깔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불안감들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최대 2년씩 3번 연장이면은 이제 6년 뒤에는 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 세대가 아니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년 주기로 계속 재계약을 하는 시기고 네. 그게 39 미만이 39 미만이 돼야 네. 되니까 조건이. 그래서 딱 이제 6년이 딱 지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갈 곳이 없구나. 공공 임대로서는 갈 곳이 없구나. 내가 그 안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위 전세 자금이라도 어디서 마련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구나. 내가 지금 같이 사는 친구랑 같이 거주할 수가 없구나. 그 친구는 아직 청년 세대라서 또 다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년주택? 장년주택? 이런 걸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도 2년 주기로 이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거의 2년 단위로 3번 이사한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 크죠. 나 정말 할 때마다 비용이 정말 추가되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미치는 저도 줄 곧 알았어요. 이사입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디든 그냥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간절히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눌러 앉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왜냐면 이사하는 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주인도 잘 만나면 좋은데 잘못 만나면 또 사는 동안에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전후한다 그러니까 거의 이사하기 한두 달이면 네. 1년이면 2달이에요. 그때 맞아요. 되게 힘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부동산 돌아다녀야 되지, 이삿짐 맞아요. 해야 되지. 또 우리가 또 일 안 하나 또 일하고 있는데 또 맞아요. 이것저것 하려면은 네. 너무 짜증나서 나 어디든 그냥 정착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되게 간절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새로 생긴 약간 트렌드가 짐을 안 만들어. 약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 네. 그래서 책도 원래 제가 책 그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는데 이북으로만 사요. 요즘. 왜냐하면 옮겨야 되니까 네네. 이거 다 짐이라는 생각이 무게가 드는 다 거예요. 돈이죠. 네. 그래서 난 내가 배가 불렀나 보다. 나는 그래도 사야 돼. 약간 세대 차이가 여기서 차인가 이게? 못 사겠어요. 진짜 이거 이사할 생각하면은 집었다가도 놓게 되더라고요. 책이 얼마나 좋은 장식품인데 지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읽진 않았고요. 그게 더 실용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주거가 주는 제약이 정말 이런 김민정 기자 사례처럼 아날로그 인간이 디지털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책뿐만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을 전부 다 제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또래 모임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서울에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맞아요. 되게 많이 맞아요. 하곤 해요. 맞아요. 혼자 힘으로는 맞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도 아파트에 못 사는 게 대한민국의 맞아요.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주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공유의 가치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선해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좀 타협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막 네. 이른바 엑시 플랜도 짜셔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소유에 대한 욕망을 부정할 순 없죠. 네. 네, 다들 서울에 아파트 살고 싶고 좀 더 나아가면은 뭐 강남에 살고 싶은 거 우리가 뭐라고 도로 던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다만, 소유에 대한 욕망이기도 한데 네. 그냥 사실 소유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게 더 크죠. 그렇죠. 뭐 2년마다 이사해야 되는 건 소유하지 않는 사람 다 똑같으니까. 긍정의 욕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전 같아요. 뭐 투기하진 않더라 주변에 투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2년마다 돌아다니기는 너무 힘들다 때문에 소유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맞아요. 거죠. 뭐 욕망이라기보단 그냥 생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살 자리가 네. 필요하다인 거지. 살짜리. 내가 그쵸. 이걸 꼭 소유하고 싶다. 네.
내 재산을 증식하고 싶다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어디 전세라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나마 그 전세가 조금 가까워 보이니까 하는 차선 대책인 거지. 네. 그래서 사실 그 민달팽이 조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회적 시각이 뭔가 그 재산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별세계 사람들처럼. 네, 그래서 뭔가 소유의 욕망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 느낌 네, 이런 걸로. 무슨 노자들이 모여 있는 네. 것 마냥. 무소유. 무소유. 네. 근데 결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의 그 주택 문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인 거지. 그걸 단순히 무슨 소유 욕망이 없는 사람들의 뭐 이런 식으로 소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근데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그 돌봄의 그렇죠.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제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원룸형도 운영하고 쉐어형도 운영하는 네, 입장에서 네, 네. 조금 더 시니컬할 수는 있는데 네. 가족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래서 음. 그 다양해진 가족들이 공유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렇죠. 집단은 공유해서 사는 네.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사실 느슨한 누구나 사람.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나 가족을 구성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좋긴 좋아요. 근데 가성비에 더 매력을 느끼는 거죠. 오히려 그냥 본인의 개인적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장돼야지 이분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나 거의 지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도 그런 고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퇴거하지 않고 쭉 사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네. 저희는 계약 기간은 끝까지 보장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계속 바뀌는 특히 쉐어형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바뀌고 내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거쳐가는 공간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족을 구성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는 주택을 늘리고 있고 그냥 혼자 쭉 그러니까 그냥 이웃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원룸형이나 아니면 진짜 혼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구성하고 1인 가구도 가족이니까 네. 좀 1인 가구용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야 뭐 그런 공동체 주택을 늘리고는 있지만 자꾸 이걸 강조하면 막 정치인분들이나 언론에서 자꾸 조명하는데 네. 그렇게 공유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그냥 가성비 때문에 네. 대부분 들어오는 거고 그런 여성주의 공동체나 다양한 어쨌든 비혼주의 공동체 이런 걸 위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사도 쓸 때도 이런 걸 막 칭찬하는 기사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의 타자화의 일환인 것 같아요. 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뭔가 절박함도 있는 거고 네. 뭐 공유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렇죠. 식구가 아니라 약간 뇌졸중 그쵸. MOU 같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그렇죠. 때 앰뷸런스 네. 불러줄 수 뭐 있는. 화장실이 아니면 그냥 아플 때는 카톡 한번 보내면 원룸형이면 옆집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이웃만 끈끈하다면. 그러니까 꼭 집을 공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진짜 있죠. 문득 든 생각 네. 궁금한 건데 그 원룸형 분들은 서로 이렇게 이웃 사촌들끼리 교류하는 그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아는 뭐 건너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끼리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거 좀 특이한 유니크해서 뭐 이게 일반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쨌든 원룸형이든 쉐어형이든 들어올 때부터 허들을 그 뭐 평가로 두는 건 아니고 면접이나 이런 그냥 그 엄청나게 많은 교육들을 다 이수해야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그렇죠. 알고 사전에 그 계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만나시고 이런 게 교육은 있으니 누가 해줘요? 교육은 이제 조합에서 제공하는 거죠. 조합에서요? 뭐 어떻게 뭐 학점된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육이 5번의 교육을 그냥 이수하시는 거예요. 5시간인가 1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뭐 1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 반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네. 교육은 뭐 어떤 걸 교육을 하시나요? 교육이요? 네. 교육 저희가 청년 주거 네, 뭐 당사자들이에요 지금. 사실 아니 그러면 딱 예비 후보들.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저희는 어쨌든 주거권을 보장해야 되는 사람들 여기서 거쳐간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어디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그럴 때 반대에 서명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집이 꼭 투기의 욕망으로서만 채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주거권과 집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교육들을 주거권과 관련된 교육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웃을 만들어가는 관계에 대한 교육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집을 어쨌든 애정을 느끼려면 자기가 이 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역량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잘 갖고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교육도 하는 거고 그 외엔 이제 괜찮은데요. 조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들 뭐 저희가 막 동아리 운영하는 게 있고 소모임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조합 전체로 뭐 그런 것들과 관계된 교육들 뭐 이렇게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쨌든 그 워낙 한국 사회가 좀 그런 부분에 교육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젠더 이슈와 성폭력에 대한 그런 교육들까지 해가지고 5단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도 그렇고 어쨌든 뭐 공동체가 네. 같이 가려면은 뭔가 하나의 이벤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민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끼리 뭐 파티를 한다던가 뭐 네. 이런 식의 행사들 네. 약간 뭐 제의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저희 거? 네. 가끔 이렇게 은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은재가 제안해서 하는 은재 영화제. 저희 혹시 이은재 의원은 아니시고 청년이 아니시죠? 재밌었어요. 저는 지금 제재님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니라 역시 이건 세대 차인가? 그러게요. 완전 다른 분들이. 아유 당황하셨어요. 은재 영화제.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영화 감독들이 있거든요. 소소한 이제 단편을 이제 출품하는 부럽다. 친구들이 있어서 네. 좋다. 네,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를 서로 줄 수 있겠네요. 그런 이제 예술맨들이 하는 영화제도 있고 같이 뭐 기념해야 될 만한 기쁜 일이 있다라거나 네. 그러면은 뭐 와인도 마시고 와인 파티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하고 옥상에서 달맞이하러 가자 추석 때 같이 뭐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소소하게 지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같이 밥 먹자고 이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집 문 앞에다가 귀엽게 뭐 같이 먹어요. 언제 뭐 이런 뭐 같이 네, 그런 식으로 한 달 이내에 같이 밥 먹자 이런 이벤트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나름의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좀 인파워링을 하는 그런 팀이 따로 있어요. 팀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시설팀, 뭐 네. 운영팀, 인파워링팀 이런 식으로 주거하는 분들 중에 팀이 있는 네, 거예요. 그 안에서 팀을 또 짜서 진짜 일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살면 같이 피곤해요. 근데 좋아요. 인류 역할을 네. 만들어야 그 케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같이 네.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뭔가 좀 지기가 있고 그래야지 좀 뭔가 의무감도 생기고 그쵸, 그쵸. 그러면 잘 돌아가고 조직이라는 네. 게 약간 좋아 그런 보이죠. 측면이 네. 있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규정을 해요? 또 다른 가족, 친구, 혹은 이웃 어떻게 규정을 동거인. 하세요? 뭐 제가 뭐 정확한 규정을 정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20명이 다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똑같은 네. 관계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애인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같은 사람이 있을 그쵸? 수도 있고 네. 그냥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어도 나를 해치지 않을 이웃이다라는 정도의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심심할 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 그 20명 간의 관계가 역학이 다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본인에게 주시는 안정감이랄까 네. 뭐 이런 거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네요. 저도 사실 네. 이웃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맞은편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저희 말씀드리면. 청년 세대가 다 그런 거 같아요. 네네네. 옛날엔 떡도 돌리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돌려요. 아, 그래. 오 진짜? 지금 사는 집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시루떡 해서 돌렸죠. 우와. 조금 만나면 가끔 만나기도 하고 뭐 근데 그렇지 만날 일이 없어요. 그쵸. 인사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빌라를 사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주차 때문에 좀 그 고역이 있어요. 앞에 이제 차를 빼 주셔야 되는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 얼굴을 좀 보는 거지.
그 이후에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떡 돌릴 때도 그럼 좀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떡을 네. 이제 저는 이사 와서 좀 소음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해와가지고 초인종을 일일이 눌렀는데 또 집에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네, 저희도 소음? 그렇게 문고리에 많이 걸어놔요. 네. 뭐 이렇게 짐 옮기고 이사.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면 이사할 시끄러우니까. 때도. 근데 이웃 만들기에는 2년 내에 또 나가야 될 텐데 그쵸. 그게 사실 안 그쵸, 만들만 또 그것도 하죠.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어렸을 적이야 뭐 부모님들이 좀 오래 살고 싶어하는 동네였으니까 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돌릴 수 있을 텐데 사실 돌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웃 만들기에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점점. 그렇죠. 지역 네. 커뮤니티의 어떤 네. 그 유대감이나 연대감도 네. 그래서 더 낮아지는 네,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음. 지역사회란 말이 저희 좀 약간 낯설잖아요. 네, 네. 지역이 없으니까 늘 구나 자치구나 이런 데로 옮겨 다니니까 좀 그렇게 되는 하기사 뭐 면도 예전에 뭐 농촌 사회나 이럴 때는 늘 뭔가 자원이 부족했잖아요. 음. 그걸 서로 충족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한 유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근데 맨날 봐야 되니까. 이제, 또 그래서 맨날 오래 봐야 오래, 되는 것도 네. 있고. 근데 지금은 사실 필요성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이제 주거의 불안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가볍게 약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안정감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분들이신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대출에 예속돼 있잖아요. 삶이 아예 그냥 은행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그냥 그렇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주거 안정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뭐 어떤 좀 다른 뭐 지향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근데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대출에 좋은 신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의 업무 역량을 키워야 되고 소득 수준을 높여야 된다. 또 다른 또 주거를 만들기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또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가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이후에 나의 돌봄, 나의 늙음, 노후 대비 나의 이제 늙었을 때 또 어떤 공동체를 꾸릴 것이냐, 가깝지도 멀지도 않으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뭐가 돼야 될 것이냐, 네, 이런 고민은 사실 요즘 여유가 있어서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좀 과장하면 공포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돈이 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사실. 저희 2년 주기로 이사 가야 될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6년까지 사실 수 있지만 또 그 이후로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네. 또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게 제도적 조력인데 네네. 그걸 못 하고 있으니 그렇죠. 제도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좀 뭔가 뭐랄까 우리 대한민국 주택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가장 시급한 과제랄까? 지금 뭐 계속 뭐 국토부 장관 나와가지고 그냥 아파트값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뭐부터 지금 손을 봐야 될까요? 청년 입장에서는 네. 그 크게는 네. 그냥 뭐 사실 이게 어떤 게 우선돼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건 있어서 그냥 2개 정도가 대표적이겠죠. 네. 그 어쨌든 청년 주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에는 그 세입자들의 권리가 불안정한 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원인. 권리. 이라고 네. 보면 되죠. 그 거기서의 계약 기간이 나오는 거, 거기서 월세가 계속 폭등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자들의 권리가 불안정한 거,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 동안 개정이 안 됐고 등등, 네. 뭐 그 정부는 계속 그 4인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위주의 정책들만 하고 있고 자가 소유나 전세 위주로나 그래서 세입자들의 정책 권리가 부재한 게 가장 큰 원인이면서도 지금은 아까 쭉 이야기 들으면 이미 느끼셨겠지만 그 가족이나 가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계속 생애 주기적으로 신혼부부와 4인 가구로 나아가는 그 흐름에 맞는 정책만 패러다임이 계속 그렇게만 맞춰져서 펼쳐지다 보니까 그 생애 주기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정책 아예 없지 않아요. 아예 없지 않은데 이게 어쨌든 현재로선 세입자들을 보호한 형태라기보단 생애 주기를 잘 타는 사람들한테 그걸 정확하게 편승한 사람들한테만 정책이 제공되기 때문에 되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구 가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뀜과 동시에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뭐 청년 주거는 이 두 가지를 다 겪고 있거든요. 청년이 네, 그렇죠. 세입자니까 네, 청년 주로. 세입자이자 어쨌든 그 가족 가구가 가장 급변하고 있는 것들을 직면하는 세대라서 이 두 가지는 좀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정책을 짜시거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두 가지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죠. 왜냐하면 집을 가지신 분들과 그리고 4인 가구이신 분들만이 그렇죠. 정책을 그렇죠. 짜니까 이게 사실 적절한 정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뭐 저출산 정책을 네. 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빨리 이 사람들 결혼시켜가지고 네. 애 낳게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보여주기에 좀 네. 치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빈집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하는 거요. 그게 이제 빈집으로 방치돼 있던 집을 서울시가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 그 어때요? 나 잘 몰라요. 빈집들이 대부분 뭐 어디 뭐 약간 쪽방이나 이렇게 뭐 달동네나 이런 데 있는 빈집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청년 주거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이거 막 이런 사업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정말 좀 청년 주거는 이렇게 좀 타자화돼서 어떤 그 홍보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했어요. 그 빈집 프로젝트가 전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빈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노후화된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주택을 공공이 다 돈 써서 지금 어쨌든 시의회가 예산 편성도 안 하는데 공공이 부족한 재원으로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빈집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해서 주택이나 그 동네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취지는 적합한데 여기서야 약간 두 가지의 좀 애매한 지점들이 생겨요. 하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 그 동네에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새로 지어진 주택이 개선된 주택이 제공돼야 되는데 이걸 어쨌든 다 청년 주거에 대한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청년들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자꾸 청년들한테 대상을 한정 짓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제공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들은 좀 아쉬움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비판들이 있었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빈집 같은 걸 매입해서 공급하니까 또 보수 경제 신문사 이런 데서 그걸 또 비싸게 주고 서울시가 샀다고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빈집 개량한다더니 막 이렇게 높은 단가로 빈집을 사는 게 어딨냐 막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청년들한테 필요한 주택들을 있는 빈집들은 대부분 비싼 지역에 있으니까 서울시 이미 집값이 높으니까 공공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해도 비싸게 또 매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입하면 보수 언론사에서 까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약간 낙후한 데다가는 애매한 데 주니까 이쪽은 이제 좀 필요한 사람들이 비판하고 해서 이 빈집 프로젝트 좀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복잡하네요. 네. 네, 복잡하네. 그럼 수민님 보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으세요? 직접 생활해 보시면서. 그래서 저는 네. 아까 한솔님이 얘기했던 그런 세입자의 권리적인 면이라던가 어떤 생애주기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면에 대해서 다 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상 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생애주기의 그 태클을 타지 않는 그 흐름을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비혼 또는 비출산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에 대해 뭔가 너무 사회가 좀 너무 징벌적으로 보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출산율에 도움이 안 되면 별로 내가 이거를 왜 줘? 약간 이런 시선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는 늘 뭔가 너무 조건부 복지를 지향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건부 복지라 함은? 네, 조건부 복지라 하면 청년에게 이걸 줬으니 뭐 예를 들어 살 집을 줬으니 그럼 지역사회에 기여해. 뭐 어린이 멘토링을 해. 네, 또는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 멘토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 어디서도 아직 뭐 청년층은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했으면 좋겠어. 발전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시끄럽게나 하지 말고 지역에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어디선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치구들로 내려갈수록 특히 심해지긴 하죠. 그런 정책들의 어떤 특징들은 특히 공공기숙사 이런 거 자치구에서 공급하면 대학생들한테 제일 이제 요구하기 좋은 게 멘토링이면
그러면 그건 어쨌든 멘토링 시키면 자치구들의 성과로 남으니까 그래서 이게 음. 전시되는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 주택도 사실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 네. 뭐 서대문구랑도 연계해서 하거나 뭐 다른 자치구랑도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 지점은 그 전시되는 지점인 거예요. 자꾸 와서 뭐 사진 찍어가고 자꾸 와서 뭐 요청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 냅두질 않으니까 나는 그냥 살려고 들어온 건데 내가 사는 거 그냥 당연히 사는 건데 왜 나는 좀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전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시를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공공주택 만들어다고 해가지고 딱 그 시장이랑 막 이렇게 뒤에 가족들 가가지고 막 하는데 한번 거기 사시는 분 한 3가구 정도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나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뭐 들어와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페이버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출연료를 줬든 뭘 줬든 뭐 섭외비를 줬든 그건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전시되고 약간 홍보 수단화 돼버린 느낌을 받으니까 물론 다 청년들이죠. 신혼부부 아니면 네. 청년이었는데 저도 좀 보는데 불편하더라고. 이거 맞나?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조금 복잡한 맥락이 있다고는 생각은 돼요. 그래서 네. 단순히 지역의 헌신하라고 지역의 헌신하라는 맥락 자체는 청년 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들이 엄청 심한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는 애초에 공공이든 아니면 그 민간 비영리 사업자의 권리가 있는 땅이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굉장히 문제적인 집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그 옆에 권리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마치 예를 들면 뭐 연희동에 집을 짓는데 연희동에 원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연희동에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 뭔가 공공주택이 짓는 걸 반대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들 그러면서 혐오 발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막 그 지역 막 전라도 출신 경사 출신 막 이런 사람 능력 평가하고 그 지역 출신 이런 게 너무 당연했다가 지금은 상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근데 아직도 이 집은 본인의 권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약간 전반적인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 약간 정서가 있는 거죠.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한테는 요구를 하더라도 어쨌든 집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니까 결국은 그냥 지역에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막 단순히 그냥 어떤 정부나 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마음껏 혐오 발언들이나 이런 권리도 아닌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좀 문제들이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사실 같이 살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그냥 뭐 제도와 인식 뭐 네. 두 개 다 네. 얽히고 설켜가지고 문제를 참 풀기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아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식보다는 그래도 급박하게 바뀔 수 있는 거 제도니까 어떻게든 좀 뭔가 손을 써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바뀌긴 하겠지. 그래야죠. 네. 근데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 더 예. 빨리 갔네.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재미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생활 공간에 대해서 네. 예, 이게 뭔가 제가 궁금한 것들도 많고 음.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오늘 그냥 그 어떤 공유하는 그런 삶에 대한 좀 약간 호기심이랄까 뭐 그것도 좀 있었는데 좀 되게 생산적으로 전 들었던 것 근데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 돈도 없고 집 알아봐도 김인정 기자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는데 지금 적합한 집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구하는 그 동네 게 살 거예요? 아니요 이사해야죠. 너무 비싸요. 집을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진 동네로 상황에서 옮길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싼데 좀. 그쪽도 지금 후보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 안 쌉니다. 아이고 회사랑 가깝고 싸고. 같은 동네 살거든요. 안 싸요. 음.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동은 달라 길 건너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해도 되나요? 그 이렇게 청년들 중에 이제 뭐 좀 세입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꿀팁이랄까? 뭐 어디 가면 정보가 많다. 뭐 아까 아카데미 좀 홍보해 주셔도 되고 좀 정보를 주세요. 이런 데 가면 정보가 많고 이런 데 가면 집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다. 저 사실 좀 창피한얘기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그럼요. 걸 네. 얼마 지난주에 알았어요. 난 그 말을 지금 처음 들었다. 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건데 세입자가 조금씩 내는 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대요. 뭐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뭐 이렇게 조금 집 수리하는 뭐 그런 비용으로 조금씩 내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집을 뺄 때 그거를 요구하면 몇십만 원 정도까지 돌려받는데요. 꽤 그게 쏠쏠한데 그걸 몰라요, 세입자들이. 그리고 부동산도 안 가르쳐줘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약간 흥분했네요. 네. 나와 산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이제 약간 정보를 담아서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약간 이사장님 틈새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아니 영석을 따라다니는 네, 뭐 네. 정보가 네. 많으면.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저희도 뭐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도 P 땡땡?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뉴미디어 그런 뭐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 하시는 분 그 언론사랑 계속 조인해서 이런 꿀팁 같은 것들은 정리돼서 계속 올리곤 있어요. 뭐 한국일보랑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뭐 혹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약간 여름 겨울 때 시즌별로 뭐 주거 상식 아카데미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아니면 이번에 서울시랑 같이 해서 그 청년 주거 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어. 내년에 아마 런칭이 될 텐데 뭐 등등 이제는 좀 주거복지에서의 정보 전달 체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이 적재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은 그거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달팽이 유니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다이렉트로 연결은 해드리니까 제가 뭐 다른 데를 막 뭐가 좋다 나쁘다를 아직 완벽하게 소개시켜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적재적소로는 연결시켜드릴 수는 있으니까 그냥 저희 찾아오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조력자들을 굉장히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공급 주체가 꼭 민달팽이 유니온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여러 주체들이 있잖아요. 뭐 SH공사든 LH공사든 그 큰 공사가 직접 다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공급 운영 주체가 되게 다양해요. 그분들마다 가진 어떤 컨셉이 다르고 그렇죠. 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급 주체들에게 직접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화해보고 찾아가보고 서로 소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또 정보를 또 우리가 잘 알기 그쵸. 어렵다는 것도 맞아. 되게 네. 아이러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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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적합한 정보를 좀 우리가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서울시 공공 포탈에 그게 청년 주거 그 정책들이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히려 기사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저는 그럴 때가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더 몰라. 맞아요. 네, 진짜요. 장기 수선 충당금 충격이었습니다. 아,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몇 번을 못 기자들이- 저는 받았는지. 그 말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흠을 취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러면 또 악플 달립니다. 그런 말 하지.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악플 달린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청년 주거 문제, 그 주거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직접 대안을 찾아 나서서 이제 뭔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워낙에 이제 부동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상황에서 뭔가 스스로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회 아젠다화 하는데 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모셔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것 같고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게 어떻게 공유공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대안을 하는 게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정혜연 기자가 짧게 마무리 한번 발언해 주시죠. 마무리요. 그러니까 집 문제가 그 청년들 유독 더 막막하겠지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숙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거 불안으로부터 되게 많은 인생의 선택지들이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좀 거쳐지는 정책이 뭐 정책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에 저도 당사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뭐 형태의 주거들 네.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민정 기자, 정혜영 기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